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담당하게 된 박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직업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일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언도 하는데요. 과연 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공인노무사이고요.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한 설명이 좀 되었을까요? 자, 제 소개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노동인권 파트와 아르바이트 실적표 파트로 나누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노동인권 우리의 권리 편에서는요,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 함께의 가치, 행복한 노동찾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노동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노동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동력이다. 어떤가요? 공감이 가나요? 노동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고요. 모두에게 있어 노동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노동과 관련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노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두 노동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육체적으로 힘이 들든 아니든 또 돈을 적게 받든 아니든 모두 노동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한자를 살펴보면요.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요.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동과 비슷한 근로라는 단어로도 들어봤지요? 사실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부지런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서요. 두 단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헌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들에서는요.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노동은 실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각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노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노동은 소득을 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깨닫고 자아 실현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측면에서도요, 노동은 생산의 기초가 되는데요. 생산의 기초가 될 때 매출도 늘고 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요, 노동으로 생산된 재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컨대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노동자, 기업,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요, 노동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중에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게임, 유튜브 촬영, 공부, 만화 그리기,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 자체들이 노동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촬영을 하고 교수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누군가에게 직업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들이 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란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기업 사무직, 경찰 공무원, 택배기사, 성직자, 다양한 직업들이 나열되어 있죠. 정답은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요, 육체적, 정신적 활동 여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두가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는요, 노동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나와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폴리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사와 음악 외에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직업인데요. 직접 따라하거나 다양한 물건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이러한 효과음이 있어야 더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런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폴리 아티스트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의 세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하는 일들이 결국은 나의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를 어떻게 노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단어를 혹시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을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인권은 무엇일까요? 노동인권은요, 노동자들이 일터 안팎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혹시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 3권,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권리, 휴게 공간 제공 등이 모두 노동 3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노동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그 외에도 또 스스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억울한 경험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무려 73.9%나 됩니다. 대체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부당한 처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노동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요,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참고 계속 일을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비율만 보더라도요, 약 8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노동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일을 그만두거나 계속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법이나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동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실제 감정을 숨기고 다른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요.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고객의 감정에 맞추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콜센터, 마트 판매원처럼 서비스직 외에도요, 사무직 종사자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은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6배 이상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감정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정 노동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인권을 생각해 보고요, 또 존중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대리기사, 식사 배달, 펫시터 등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형태인 이것은 바로 플랫폼 노동입니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스마트폰 어플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제공받고 또 노동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이 승객과 열차가 만나는 승강장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어플, SNS 등이 이러한 만남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들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들과 다른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주변 친구들과 찬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계속 노동인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혹시 저는 바로 사업할 거라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러한 노동인권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경영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단순히 생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요. 산업재해라든가 직장인의 괴롭힘 또는 임금체불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요. 기업의 불매운동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본 적이 있죠. 이렇게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경영자들도 노동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남은 강의도 귀 기울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앞에서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노동의 모습 속에서 나와 우리의 노동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는요,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회사 쪽으로 추가 기울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요, 국가에서는 법률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에 있는 헌법에서는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대우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삼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삼권에는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노동자가 단체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단결권입니다. 어디서 일하든 또 회사가 크든 작든 내가 기간을 정해서 고용이 되었든 아니든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단체를 만들어서요,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회사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단체교섭권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 교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러한 단체 행동권의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파업이나 태업이라는 말로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 공장 사장님과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자동차 공장 사장님은요, 차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 거야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주면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너무 힘들어진 노동자들은요, 하나둘 모여서 본인들의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단체는요, 사장님을 찾아가서 아니 우리 지금처럼은 일 못하겠으니 임금도 올려주시고요, 일하는 시간도 줄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요, 아니 전에도 너희들 12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만 받고 일했잖아. 왜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죠. 이에 노동자들은 협심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차 안 만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차를 만들지 못하자 손해가 발생한 인류 자동차 공장 사장님은요,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조건을 들어줄 테니 예전처럼 차를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는 것을 단결권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자동차 공장 사장님을 찾아가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단체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것을 단체행동권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이해가 좀 되었나요? 그렇다면 헌법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요, 협상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회사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노동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노동자들에게는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상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빵이나 라면을 먹은 경험이 있을까요? 혹은 TV에서 버스 노동자나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이때 노동자들의 파업의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그분들의 파업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밥을 먹지 못하고 또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요, 회사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일터에서 보다 더 오래 또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요, 단체 행동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행복한 노동 찾기를 하면서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영국의 한 학자가요, 우리의 수명이 80년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연구를 한 결과 1위가 26년을 차지한 노동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위는요, 잠자는 시간으로 25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자는 시간보다 노동하는 시간이 더 길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보다 더 행복한 노동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노동은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친구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적어주었는데요. 우리의 노동은 안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은 갑질 관계가 적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갑질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은 사람 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은 안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모른 척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비슷한가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뿐만 아니라요, 내가 앞으로 할 노동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노동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 영상의 주인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다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랜 시간을 노동과 함께 한다면 이 도배사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나의 행복에 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행복한 노동을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할지, 월급은 얼마나 벌어야 할지, 또 어떤 동료와 일을 할지, 일의 종류뿐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질문의 답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사람마다 가치관 또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앞으로 할 노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천천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하기 전 또 일할 때 그만둘 때로 나누어서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하기 전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올해 17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장소, 또 준비 서류, 일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헌법에서는요,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서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부터 일을 할 수 있고요. 만 13세보다 어린 경우라면요,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7살이 되었다면요, 일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인터넷에서 이런 채용 공고들을 많이 볼 텐데요. 예컨대 가입비를 내라고 한다던가, 혹은 우리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알바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알바, 혹은 또는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비밀번호처럼요,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알바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오면 바로 합격시켜드려요 하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아르바이트라면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요즘 청소년들이 허위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경력도 경험도 없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일 텐데요. 처음 만나는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마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텐데, 잠깐의 욕심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은요, 순수한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아직은 어리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 달리 일할 수 있는 곳도 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요, 청소년들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노래방, 호프집, DVD방, 복권발행소와 같이 유해업소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도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교도소라든가 또 위험약품 유류를 취급하거나 광산과 같은 객내 업무, 고암, 잠수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꼭 숙지해 주세요. 앞에서 살펴본 유해 위험 업종이 아닌 곳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 결과 합격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할까요? 일할 때 필요한 서류는 나이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요,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이 외에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요,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로 근로자가 연소자라는 것과 또 친권자가 이러한 연소자의 근로를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아르바이트 첫날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 될 텐데요. 처음 쓰다 보니 어떤 내용들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궁금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데 필요한 근로조건들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하는데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는지 적어두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한 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대한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청소년들은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근무 장소도 명시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정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장님하고 몇 시간을 근무할 건지 사전에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요, 사장님이 나와줘 하고 연락 줄 때만 기다려야 하고 내가 언제 출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 안에 사전에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쉬는 날은 언제인지 또 어떤 요일인지 기재를 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일하는 동안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또 그 임금은 통장으로 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금을 언제 받는지 임금 지급일도 계약서에 작성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만약 나에게 휴가가 있다면 며칠이 있는지를 명시한 연차휴가 항목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요, 반드시 2장을 작성해서 사장님과 여러분이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근로계약을 주체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을 주체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의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요. 사장님이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꼼꼼하게 읽고 확인한 후에 서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안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저번에 알바하던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안 써서 벌금 떼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거나 혹은 부모님이 알바 허락해준 대신에 근로계약서 가져오라 하셨어요. 라든가 또는 노동법 교육 시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주시는데 어쩌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못 받는 경우라고 하면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관하시고요. 그 외에도 채용공고의 내용을 캡처해 두거나 관련해서 대화나 카톡 등을 나누었다면 녹취 또는 캡처본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고요. 출퇴근 시간을 매일 사진으로 기록한다거나 임금이 입금된 내역을 보관해 놓는다면 조금 더 대응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에 보니 2달 안에 그만두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죠. 이는 부당한 근로계약이고요. 이럴 때 노동법은 최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법에서 정한 사항에 못 미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합의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는 무효이고요.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겠죠? 알바생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요. 하루를 일해도 계약서 작성은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일한 지 한 달이 돼서요. 일에는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임금,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장님이 야간 알바생이 갑자기 말도 없이 잠수 탔다면서 새벽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새벽에 일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혹시 해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7시간? 8시간? 정답은 7시간입니다. 하루에 7시간, 일주 35시간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하루에 1시간 또 일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사장님이 합의한다면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밤 10시가 넘으면 법상 야간 근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동의 외에도요. 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시간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 중에서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와 반대의 개념이 아마 휴게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휴게 시간은 사장님의 지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사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만 보면 9시간이지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근로시간 8시간으로 보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휴게 시간에 사장님이 임금을 줘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요. 일을 하지 않는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손님이 많아서 휴게 시간을 적절하게 부여받지 못했다면 휴게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임금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마침 집이랑도 가깝고 또 일도 편한 곳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사장님이 요새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1시간에 8,000원만 받고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여러분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8만 원? 혹은 98,600원? 정답은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98,600원인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은요. 국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해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급하세요 라고 그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요.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사업장에서는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죠? 그렇죠. 9,860원이죠.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우리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 무엇일까요? 네, 일정 기간 일을 배워서 익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다만 일을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노동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기는 한데요. 감액한다고 하더라도요. 최대 3개월간 또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액이 가능한지 볼까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하셔야 하고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빙, 청소, 주유처럼요.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혹은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을 한다면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임금 파트 중에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첫 아르바이트 당시에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휴수당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주휴수당이란 일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쉬는 날인데 급여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일주 동안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요.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쉬는 날 하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15시간의 근무 여부는요,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소정근로 시간은요, 앞에서 근로계약서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사전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 시간이라든가 연장 근로 시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사장님하고 일주일에 1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다음에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는 것과 또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것은 주휴수당 지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는데요. 다만 결근을 한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했을 때 알아야 하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가산수당의 경우에는요, 연장, 야간, 휴일 모두 동일하게 기본수당의 1.5배를 받게 되는데요. 예컨대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가산수당의 경우에는요, 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소정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기본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챙겨야 하고요. 두 번째,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을 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의 1.5배가 가산된 야간근로 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 휴일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이는 휴일 근무에 해당하는데요.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고요.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2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수당은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4명 이하의 경우라면요, 시급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요, 즉시 회사에 알려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요. 또 산재가 발생한 시간, 사유, 현장 상황 등을 사진 등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일하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해서 그러한 사실이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간혹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우리는 산재보험 안 들어서 처리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상받는 데 문제가 없고요. 설령 또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요, 산재는 이러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하다가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직장 내 성희롱 또 괴롭힘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적인 접촉과 같은 육체적인 행위 외에도요, 음란한 농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여주는 것처럼 시각적인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수치죠. 성비도 여성이 85%, 남성의 비율이 15%에 이른다는 점도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또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행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다면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책하지 말고요. 우선 주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와 같은 외부기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 그러했는지 일시, 장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카톡이라든가 문자, 캡처본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요,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또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알바 못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한 달 뒤까지만 일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마무리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아니, 갑자기 그만두면 가게는 어떻게 해?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한 달 안에 사람을 어떻게 구하니?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 퇴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퇴사하려고 한다면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서는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또 노동자에게는 퇴사의 자유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동의한다면 즉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조율을 통해서 며칠만 더 일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나면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따라서 퇴직 의사를 밝힐 때는요,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근 안 했는데 늦어지는 건가요?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네요. 또 저 알바 그만두겠습니다. 어제까지 일한 급여는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사례도 사실 상당히 흔하죠. 어떤가요? 이 사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일을 그만둘 때도요, 기본적인 매너는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에게 퇴사의 자유도 인정이 되지만 갑자기 무단 퇴사를 하게 돼서 사업장에 만약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요,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만둘 때는요, 여러분들이 퇴사하고 또 후임을 구해서 인수인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에게 최대한 미리 먼저 이야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퇴직 의사는요, 최소 30일 전에 밝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 사장님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해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요, 해고를 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고가 정당하려면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는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말로 해고를 한다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해고와 관련해서요, 근로자는 해고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용자는 합의에 의해서 퇴직했다고 주장한 사례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 해고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 예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고는요,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해고 예고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우리 해고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사실 생계와 같은 문제를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이러한 해고 예고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요, 오른쪽에 3가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을 것이 실제 이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요. 지진과 홍수같이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낱말 퍼즐을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며칠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30일입니다. 두 번째,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죠? 9,860원이죠. 세 번째, 일하면서 다치거나 아플 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산업재해 혹은 산재라고 하죠. 이런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요, 회사와 부모님께 즉시 알리고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근로일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이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주휴시간은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될까요? 그렇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근로계약서 이것 하기 전에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서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상담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요. 공인노무사를 배정해서 권리구제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유선상담,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노동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권리인 노동인권도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